50부터는 무조건 하루하루 행복해야 합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가볍고 유쾌하며 평화롭게 일상을 채워나가는 60가지 기술.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새로움을 만날 기회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50대가 되면 체험을 많이 늘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 하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가야 하나요? 체험하기 위해 구태여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체험할 곳은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우리 동안 사는 동네를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앞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가 있지 않나요?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게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을 지나갈 때 가끔 안이 언뜻 보이는 가게, 회원제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가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하나 2층에 있는 가게는 집이나 회사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아온 동네인데도 10년 넘게 다닌 회사 근처인데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골목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가 바뀌기도 하지요. 우와, 신기하다. 이 길이 여기로 이어져 있다니 라고 말이지요. 멀리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신비한 동굴을 찾아가는 것만이 탐험이 아니라 이런 것도 훌륭한 탐험입니다.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탐험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50대를 즐겁게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라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상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 맞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체험할 때는 당첨만이 아니라 꽝도 즐겨야 합니다. 이렇게 한적한 모퉁이에 있는 가게가 맛있는 법이지. 그런데 막상 음식을 먹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도 있습니다. 기왕에 모험할 바에는 그만저만한 가게만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당첨이나 깡을 노리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저만한 가게보다는 오히려 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즐거운 기억이 될 테니까요.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맛있겠어. 이 정도 실력으로 용케 버티고 있군.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배우지 않는 것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배우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배우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 도전하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시간이 남아 돌거나 방해 요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용기입니다. 즉, 꿈에 도전하지 못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에게 용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용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나 시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편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며 더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댄스를 배우고 싶지만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댄스를 배울 수 없습니다. 댄스를 배우는 사람은 결코 한가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지도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개인 지도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저렴한 단체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는 말은 결국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집이 멀어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조금 깎아주면 배울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다른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일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정말 바쁘고 가장 집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는 편이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낙하탄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집이 가까운 이들보다 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강 횟수가 많은 사람은 거의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가까우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뒤로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먼 사람이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일찍 등교하는 현상은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불편함이나 장애물은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의지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없다는 변명이나 대의명분으로 변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이값도 못하고 뭐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는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 연령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입니다. 50대의 동창회 가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에 잘 맞는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대라도 나이에 맞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표준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는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즉, 그 나이에 맞는다는 뜻인 만큼 50대의 표준인 사람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늙어가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데이터를 측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수치가 좋아지도록 열심히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신이 언제 건강검진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평소와 다르게 생활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몸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일 마시던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생활도 되도록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을 없애야 삶이 행복합니다. 50대가 되면 갑자기 거만해지거나 건의를 내세우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소탈했던 사람이 50대가 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상대가 먼저 말을 걸 때까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인사할 때까지 인사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상대가 먼저 말을 걸고 인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겠지요. 심지어 전화를 걸어 상대가 받으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신을 알고 있어야 당연하다고 여겨서입니다. 전화를 신입사원이 받았다면 상대방이 먼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누군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만약 30대의 사원이라면 아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므로 먼저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을 볼 때는 먼저 이름을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이직의 면접에서도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0대인데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본인이 먼저 말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차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거나 파티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상대가 먼저 말을 걸었을 때만 대답하고 자신이 먼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적인 장애물, 다시 말해 마음의 장벽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면 마음의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탔을 때는 광명역까지가 승부처입니다.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는 KTX로 15분이 걸립니다. 이 15분 사이에 옆자리 승객에게 말을 걸 수 없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말을 걸 수 없습니다. 대전역부터는 아예 입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옆자리 승객의 마음속에 이미 이 사람은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대전역에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부산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깜짝 놀라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괜히 쓸데없는 걸 물었나 보군 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무는 비결은 열차에 타자마자 가방을 선반에 올리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는 말하기 쉽지만 자리에 앉아서 안정되면 말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상대가 먼저 이름을 말하는 게 당연하다. 50대가 되어서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스스럼 없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장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50대를 젊게 살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감성이 즐거운 삶으로 이어줍니다. 인생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만남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한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한눈에 반할 수 없게 됩니다. 한눈에 반하기 위해서는 감성으로 좋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한눈에 반해야 합니다. 10대 시절의 친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되지 않았던가요? 중학교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은 니시카와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출석부의 순서가 앞뒤였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식 날 오늘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서 게임을 하자라고 말한 순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자신의 가방 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과는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만나면 일단 나이부터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는 범인을 치조하듯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회사에 다니시죠? 부서는요? 직책은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그 사람의 장점을 열심히 찾아봅니다. 하지만 상하 관계나 장점, 단점을 찾으면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처음 만난 사람과 의기투합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순간 진정한 만남은 없어집니다. 서로에 관해 완벽하게 파악한 순간에도 진정한 만남은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지려고 한 찰나 중요 거래처의 직원임을 아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투가 정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줄 알았다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안 순간에도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만남도 사라집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러 가서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에게 한눈에 반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쉽게 친해지거나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술작품과의 만남도 친구와의 만남도 없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인생에 아름다운 색을 더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만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우와 그림 참 좋군 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한눈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따지지 않고 베풀 때 행운도 따라옵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혜 지역민을 위해 모금하거나 장애우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때도 앞장설 수 없습니다.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어. 분명히 위선일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걱정해서입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도 자신이 앉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인 척 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려서입니다. 바닥에 있는 주스 캔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괜히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위선은 불선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멋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다. 이런 가식적인 생각으로 하는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위선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한 번도 좋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한 번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지하철에서 자기보다 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가식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고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괜히 이죽거리며 트집을 잡곤 하는 것이지요. 착한 사람인 척 자리를 양보했지만 그 옆에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보고 트집을 잡는 것도 모두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무슨 말을 들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인생은 50년이라고 했습니다. 50세까지 살면 오래 산 축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손익계산서상에 모두 제로가 되었습니다.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50대부터는 그동안 신세를 진 이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신세를 졌다는 거야. 난 아직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어쩌면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평소에 세상 사람들에게 신세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은 인생을 복수하면서 살게 됩니다. 50대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수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보온편으로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이 두 유형 중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해질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해지는 사람은 당연히 보온편에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복수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수에서 돌아오는 건 복수일 뿐이니까요. 반면에 보온하면 보온이 돌아오므로 그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50대는 30대보다 행복의 양극화가 훨씬 심해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지는 사람과 불행해지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은 50대 사람을 보면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50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느낌이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느낌이 좋은 편안한 어른도 있고 느낌이 나쁜 섬뜩한 어른도 있지요. 50대인 사람은 모두 이 양극단에 있고 중간에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노력하고도 손해를 보면 신은 이를 기억하고 되돌려줍니다. 50대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기입니다. 이제 보답받아도 좋은 나임에도 금전적으로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 회사에서는 점점 급여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나갈 돈은 많고 세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날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고민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을 받아내려고 해도 쉽사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그만두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만고불변의 절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은 눈앞의 사람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것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신이 만든 신의 은행입니다. 돈에 관해 가장 스트레스는 자신이 손해본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손해본 느낌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본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녀석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왜 떼돈을 번 거지? 그 녀석에 비해 난 운이 너무 없어. 반면에 우연히 운이 좋아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은행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이익을 얻어도 결국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100% 손해를 보는 일도 100% 이득을 보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해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손해와 노력하지 않은 손해입니다.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행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에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신의 은행이 조정을 해주어서 어느새 제로로 만듭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면 신이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이 아닐까요? 인기도가 올라가는 스피치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50대가 되면 단상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연설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50대에 연설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연설을 길게 하는 사람과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하다고 느낄 만큼 중간 정도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서도 연설을 길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연설하는 본인입니다. 연설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한 가지로 정하면 됩니다. 개중에는 한 가지밖에 말하지 않으면 말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설을 길게 하는 사람은 최소한 3가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쯤 말해야 겨우 뭔가 말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실제로는 5가지나 7가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로 끝내는 것은 기껏 시간을 내서 들어주는 사람에게 신뢰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또한 모임의 주최자가 연설은 짧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신뢰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도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되도록 짧게 말해달라고 하다니 이건 무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사람은 노래방에 가면 한 곡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되도록 긴 노래를 선택하거나 몇 곡이 이어져 있는 메들리를 선택하거나 5절까지 있는 노래를 선택해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연설을 할 때 서두가 길어집니다. 워낙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고명하신 선생님들을 제쳐두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밤새 곰곰이 생각했지만 겸손한 것처럼 말하면서 서두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듣는 사람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라고 투덜거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큰둥한 얼굴을 본 연설자는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걸 알고 조바심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3가지를 준비했는데 반응을 보니 다 안 먹히는 것 같군. 한 가지를 더 말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연설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다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말로 끝내면 됩니다.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는다든지 누군가를 축하하거나 격려하는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 이야기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좀처럼 말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50대인데 연설을 짧게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최자가 3분 정도로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하면 1분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3분 정도란 말은 1분에서 3분 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쪽은 최소한 3분이라고 여겨서 3분에서 5분을 말하면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연설자와 청취자 사이에 의식의 차이가 태어납니다.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은 실제 시간보다 훨씬 짧게 느낍니다. 반면에 듣는 사람은 실제 시간보다 무척 길게 느끼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앞 사람이 길게 말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말해야겠군 이라고 점점 시간을 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것은 연설을 짧고 간단하게 끝내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교장 선생님 훈화부터 결혼식 주례사까지 그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닐까요? 진짜 옷 잘 입는 사람은 명품이 아니라 TPO에 맞게 입습니다. 50대가 되면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크고 작은 파티에 초대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파티란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모임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파티의 초대장에 평상복으로 오셔도 됩니다 라고 쓰여있을 때는 어떤 차림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가끔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넥타이도 없이 간편한 차림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정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편하다는 이유로 정식 파티에 넥타이도 매지 않고 가는 것은 결례가 아닐까요? 50대가 되면 거래처의 창립기념일 행사에 초대받는 일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회사의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했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은 100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킷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신발은 지저분하고 자세도 구부정합니다. 재킷을 입고 있어도 버튼을 채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휴대전화를 든 채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젊은 사람들은 아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도 다음에는 대충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행사장의 수준은 그곳에 모인 손님의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대충 입은 모습에서는 파티의 주최자나 행사장인 인류 호텔에 대한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축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초대받은 자리에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 차려입고 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옷차림에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자리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게 입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이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귀찮은 것을 통해 즐거움을 알아가 보세요. 50대가 되면 새로운 일을 하기가 점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귀찮은 일과 귀찮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귀찮지 않은 일을 선택합니다. 재미있는 체험은 귀찮은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서도 취미생활에서도 귀찮지 않은 쪽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부터 귀찮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귀찮아 보이는 쪽은 뜻밖의 귀찮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도중에 귀찮아졌을 때는 아뿔싸 다른 것을 선택해야 했나 라고 후회하지 말고 드디어 재밌어졌다고 생각하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귀찮은 일들이 오히려 즐거운 추억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예전에 인터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호텔을 잡지 않고 콘도를 선택했습니다. 짐을 푼 다음날 콘도에서 요리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음식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슈퍼마켓에는 먹음직스러운 바나나가 있었는데 바나나를 어떻게 사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처럼 바나나를 들고 계산대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바나나를 봉투에 넣고 무게를 재서 계산하는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 잠시 바나나 매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슈퍼마켓의 뒤쪽에 있다고 가르쳐 주더군요. 뒤쪽으로 가보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끌려가도 알 수 없을 만큼 화장실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슈퍼마켓에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사기 위해 반나절을 허비한 것이 지금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을 만든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다리를 덜덜 떨면서 아 귀찮아 정말 귀찮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50대가 귀찮다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요? 인간은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가끔 떠올려 봅니다. 50대가 되면 부모님의 연세는 대부분 80대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부고와 마주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을 비롯해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50대가 맞이하게 되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40대에는 늙어가는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일이 중심이었지만 50대에는 부모님의 죽음과 마주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정신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죽음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미리 각오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조부모님의 죽음이나 상사의 죽음, 친구 부모님의 죽음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하지만 그것과 부모님의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거나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다가도 화장터에서 부모님의 뼈를 추스를 때면 죽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휩싸입니다. 더구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50대의 자신만의 삶과 죽음에 관한 태도인 생사를 확립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에서 삶과 죽음에 관해 고민하게 됩니다. 생사와 관해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립하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갈피를 잡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거나 망설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생사관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의 문화에는 생사관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사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은 일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